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굉장히 이렇게 한 번 듣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요. 우리 이쪽에 있는 병원 앞을 쭉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무슨 떡볶이 집도 있고 무슨 뭐 에브리데이 샐러드도 있고 쭉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보면서 그냥 본 거죠. 그러면 저게 지나가서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저거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그게 표상이에요. 머리에 와 있어요, 지금. 저 상큼 떡볶이가 머리에 와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어서 기억을 통해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떡볶이 집이라 그러면 생각하겠죠. 그건 현상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면 철학책 읽을 때 되게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은, 제가 비트겐슈타인을 왜 좋아하냐면, 철학은 어려운 그들만의 리그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철학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공부를 하든 말든 그거는 관심 없는 거고, 그죠? 항상 지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거 엘리트라 그러고 관념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밑에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레이저 책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는 저는 잘못된 책이라고 봐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래도 좀 쉽게 썼어요. 근데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만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사유하다가 나중에 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됐죠?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제 사진의 개념을 할게요. 사진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진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사진은 굉장히 시간이 인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기능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진기가 거의 뭐라 그럴까, 이제 뽀샵까지 하는, 그러니까 뽀샵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옵스큐라라는 게 있어요. 옵스큐라는 사진하고 좀 다르게 광학 렌즈를 통해서 바깥쪽 세상을 보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그게 전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광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진이라는 게 옮겨지게 되죠. 근데 사진을 처음에 나왔을 때 탁 찍었을 때 이제 물론 지금과 같지는 않지만, 그때는 대부분 흑백이었지만 나중에 컬러가 들어서 컬러 보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진이 나와서 뭔가를 딱 기억을 할 수 있는 걸로 딱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꾸르베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생겼단다라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꾸르베가 그린 그림조차도 사진처럼 오를레앙 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그거 있잖아요. 그 후원자 비아르, 그 사람 이렇게 목 바닥에 들고 있는 그런 그림들 같이 그 사람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그린 것은 자기가 그래 보인 거예요. 보이고 나는 그렇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꾸르베가 생각하는 그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라 하더라도 사진이 딱 보여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그 장면을 이렇게 사진 찍은 거하고 자기가 그림 그렸던 거하고, 이 사람은 사실주의 그림이라서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하고는 달랐다 하는 건 이 사람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상황이 이 사람한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자기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자기가 거기에 테마를 잡아내는 거가 요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진이 나왔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당황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사진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꾸르베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사진을 가져와서 바깥 전경을 이렇게 보여주면 코로가 그렸던 풍경하고 똑같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 좀 더 나중에 내가 직접 사진하고 빅토아르산하고 세자니 빅토아르산하고 그렸던 거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 보인 거예요.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다르겠지만, 왜? 나는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똑같은 것 자체, 사진 나오고 난 뒤부터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진은 요 정도까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사진에서 못 잡아내는 것을 이 사람들은 거기에 덧붙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 전까지, 사진 나오기 전까지는
사진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이 그냥 그린 거예요. 뭘로? 표상, 리프레젠테이션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이 나오고 나니 이 넣었던 거 이거는 이 정도는 보통 사진에서 다 나오니까 그거 말고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진가는, 사진 찍는 사람은 처음에 그냥 기술자였잖아. 그 자꾸 찍다 보니까 얘들이 보니까 이거하고 비슷하게 그리는 게 없어지면서 약간 달리 가네. 그럼 나도 이걸 통해서 이거하고 비슷한 거를 얘들이 지금 현재 플러스 알파 뽀샵을 하려고 그러니 나도 그림처럼 사진을 찍어볼게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진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 둘이 경쟁을 하니 어떻게 된다? 엄청난 발전이 생긴다. 그래서 현대회화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진기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상화 이런 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할 필요 없지. 있는 그대로 계속 그리는 거야, 지금 주구장창.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 3학년이 됐다. 자, 들어가 볼게요. 다게르라는 사람이 이제 1837년에 이걸 만들어내서 다게르 타입의 카메라라 그래. 그때 찍고 한참 한 6, 7시간 인화하고 막 생쇼 은박지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인화지가 아니었지. 요즘은 뭐 필름 없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작품 사진 같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지금 사진기하고 비교하면 너무 터무니없게 조악했다는. 그죠? 지금은 너무 깨끗한 것은 싫잖아요. 약간 여백도 있고 약간 뭐 부자연스럽게 이리 만들잖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사진이 작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형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작품이 생겨요. 작품은 약간 불완전하고 약간 뭔가 있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감정이 동요가 되고 거기에 동요하면서 감정이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너무 배불러 버리면 작가가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모든 것들이 빛하고의 싸움이잖아요. 왜냐면 빛이 없는 데서 잘못하게 되면 인화도 안 되고 그냥 껌껌하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에 상당히 중요했던 게 빛이니까 광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렌즈가 나올 거고 빛에 대한 연구가 될 거죠. 거기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가볼게요. 이거 피카소 이거 왔죠, 그죠? I'm sorry. 깔아봤죠? 맞죠? 근데 이 그림을 딱 보면 자연스러워요. 자, 예를 들어 이때 통용했던 사람이 렘브란트의 빛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베르메르의 빛을 생각해보자고요. 아니면은 거기에 비슷한 루벤스, 벨라스케스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의 빛보다는 어때요? 되게 밝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까라바치스티라 그래가지고 까라바쪼를 흉내내는 빛, 그래서 키아로 스쿠라라고 하기도 하고 테네브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이 명암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준다 그래서 피카소를 굉장히 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명암의 뭐라 그럴까요?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을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영화 처음 만들 때는 컨트라스트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물론 그 그림은 그림이지만 이 조명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보면 어디서 많이 보는 연극적인 무대적인 요소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 정확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을 조금 더, 그때 제가 이 까라바쪼 설명할 때 이 설명 안 했어요. 그냥 까라바쪼가 어떤 화가였고 이랬고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다른 사람하고 많이 다르게 그림을, 안니발레 카라치라든지 그런 볼로냐 학파하고는 좀 달랐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면서, 보통 모델이나 이런 것은 이상화되어 있는 그런 관념적인 모델이 아니라
현실적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혁혁한 미술사에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 왜? 이제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보면 되게 자기적이다는.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림의 컴포지션으로 보게 되면 되게 어색한 그림이에요, 이게.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가면 또 티치아노라는 사람도 있어요. 티치아노도 이렇게 약간의 까라바쪼식의 약간의 테네브리즘을 썼지만 키아로스쿠로 같이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할리우드 배우예요, 그죠? 잉그리드 버그만의 영화예요. 근데 보면 요 밑에 있는 이 그림자 봐봐요. 빛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그림자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세잖아, 이게 대비가. 이런 것들이 까라바쪼한테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화가 이렇게 강한 조명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할리우드 영화가 그렇게 인기 못 끌었어요. 자, 그럼 영화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1942년도에 카사블랑카에서 이렇게 했대요. 카사블랑카 영화는 제가 안 봤지만 뭐 이거는 이제 얕은 공장에서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건데 요거는 지나가고 이 사람이에요. 귀엽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좀 장난기 어리면서 요점이에요. 이런 가디건을 파란색을 입는 사람 없어요. 그 가디건 안에 이 컬러의 그린 컬러의 가디건 안에 밖에는 굉장히 화려한 줄무늬가 되어 있는 서츠를 입고 넥타이는 늘 이런 컬러를 해요, 이분은. 그리고 와이셔츠는 약간 푸르헤친 듯하고 바지도 약간 펄렁펄렁 하면서 크록스를 신어요. 그거 안 맞잖아. 패션으로서는 전 세계 어디에 누구한테 갖다 놔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되게 재밌던 윗대가 넘치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우리가 마티스 생각을 해보고 피카소를 생각해보고 조지 브라크를 생각을 해보고 등등 뭐 보나르, 비아르 뭐 등등 고갱은 약간 그 뒤끝이라기보다는 말년이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70, 80이 됐을 때 나오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대충 알잖아요. 그때에 굉장히 액티비티가 있었느냐.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는 오래 살지만 그럼 뭐 에드워드 호퍼라든지 이렇게 요즘 들어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액티브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현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에너지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반향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일단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들은요, 글이라는 자체보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를 보는데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문맹으로부터 시작해서 펴진 게 얼마 안 됐어. 1900년대만 해도 에이, 그때야 뭐 글 다, 네. 1900년대 그때 에곤 실러로 들어갈게요, 다시. 네. 그때 오스트리아 빈이 제일 문맹률이 적어서, 그러니까 글자를 해독,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퍼센터지가 헝가리가 제일 높았어요. 약간 못 살았지만, 그 마자라인이 이 공부에 대한 액티비티가 굉장히 강해요. 그 민족성에 대한. 아라인 그쪽에 있는 독일, 예, 그런 쪽보다도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도 거의 이제 독일에 가까운 독일 언어를 쓰지만 그렇게 문맹률이 높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1900년대까지만 해도 글보다는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공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집에서 가정교사가 없었으면 글을 읽을 수는 없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이미지라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보면 글보다는 미술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술의 언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뭐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미학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이제 책 숫다든지 아니면 큐레이터 도록 같은 데 보면 미술의 언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미술의 언어가 어디 있어요? 그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지를 페인팅, 우리는 페인팅이 회하잖아요. 영국은 픽처라 그래요. 픽처는 사진도 픽처라.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사진도 예술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처, 이쪽은 페인팅. 그럼 뭐 어떻든 우리는 페인팅이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페인팅이 더 훨씬 더 우리한테 다가오고, 글은 자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글은 뭘로 통해요? 감각보다는 결국은 머리에 들어와서 이성을 통해서 한번 인식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바로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지가 월등히 우리한테는 다가오는 게 빠르고, 시각보다는 사실은 더 우리한테 더 빨리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촉각이에요. 감각 중에서는. 그래서 요즘 감각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조각이 그나마 굉장히 아직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조각은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만 그게 되는 것은 촉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고흐의 그림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터칭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촉각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스토가 그치, 촉각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그렇죠? 자, 그럼 그림이 가져다주는 우리 이 세계를 그리는 것 자체가 현실과 허구, 진실, 거짓, 늘 이게 이분법적으로 탁 나눌 수는 없지만 늘 같이 같이 조합되는 거죠. 현실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세계가 밖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식으로 보지만 내 식으로 보잖아요. ways of seeing, 내 보는 방식대로 보는 게 허구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산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산은 항상 삼각형처럼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진으로 찍어놨어. 사진으로 찍으면 저기 있는 치악산이 사진같이 보이잖아, 그죠? 그럼 그걸 이제 진짜라고 생각을 해. 그걸 생각하잖아, 전부 다. 그쵸? 산은 다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가들이 그리면 어때요? 저렇게 그려요. 그럼 사진 붙여놓으면 되지. 가져와가지고. 딱 붙이면 되잖아. 근데 화가들은 그래, 아무도 안 그려요. 그럼 두 개 그려놓고 어느 게 진짜, 어느 현실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되게 복잡해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여러 어떤 철학에서는 얘기가 많아요. 현실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구라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진실이다 거짓이다 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뭐예요? 진실하고 거짓하고 그걸 어떻게 개념을 어떻게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옛날에 있었던 하나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플라톤이 생각하는 그 꽃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 사람에서 만약에 이제 플라톤이 지금 살아서 그걸 그려봐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하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림은 무조건 본질을 추구하는 그림만 그려야 돼요. 본질에 입각하지 않는 그림은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카피라 그랬잖아요. 카피가 또 카피를 낳고 first 카피, second 카피, 세 번, 네 번 카피가 되면서 시뮬레이션이 되듯이 첫 번째 원본이라는 것은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이 본질을 충실한 거는 만약에 침대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 침대를 만드는 목수가 더 정확하지. 이걸 그리는 사람은 이 침대를 보고 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가는 얘보다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야기하는 본질에 충실한 것은 침대잖아.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나무나 침대나 모두 크기는 똑같아야 돼요. 왜? 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라는 자체는 항상 같은 크기가 아니라 같은 본질에서 움직이니까 크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달라버리게 되면
뭐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림도 없었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자체의 이 세계를, 이미지를 진실과 거짓이라는 걸로 자꾸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줘버리니까 옛날에 학교 때 우리 그리 배웠잖아요. 이건 똑같이 그려야 된다라고. 그럼 우리는 똑같이 그려야 무조건 현실이고 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리고 또한 내가 이제 치악산을 볼 때에는 사진은 찍을 때 이렇게 찍잖아, 하나가. 그러면 눈 하나로만 찍는 단한 구조로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은 어떻게 찍어보면 실지보다도 이 양안으로 보는 것보다도, 우린 두 눈을 보니까 양안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게, 길게, 좁게 나와요. 사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하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 하나로 카메라를 통해 실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어떻게 보일까? 이제 지금 뒤에 나와요. 달라. 그리고 양안으로 봤을 때 또 달라. 그 양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독수리의 구조로 하늘에서 보는 것이 정확한 양안의 구조예요. 그럼 독수리가 우리 밑에 볼 때 그거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한눈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구조로 우리는 산을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산도 그냥 눈 하나에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을 계속 깜빡거려요. 그럼 그 동시에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6시 반에 봤던 거하고 7시 10분, 20분 내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상태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요. 하나만 그 자리에서 서서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연을.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 눈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 그 수백 개가 나와요, 이거는. 자, 그러면 또 한번 실험을 해봐요. 여러분이 저기를 봤는데 떡볶이집을 보게 되시면 그 옆에 건 안 보여요. 그쵸? 그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하. 그렇듯이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 쫙 펼쳐놓고 보는 거 있잖아요. 병풍. 우리나라 그 왕이 이렇게 행차하는. 그거는 다 초점으로가 계속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찍은 거를 펼쳐놨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되게 편안하지 않아요? 딱 일목요연하게 머리에 딱 정리가 되잖아. 그렇죠? 그런 그림을 누가 그렸다? 호크니가 그렸다. 그 동양적 사고방식이에요. 동양화의 매력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현실과 허구 이런 것들은 니체는 한 방에 딱 깨버렸다, 망치로.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누가 그랬냐면 호크니가 그랬어요. 어따 시간 잘 가네. 자, 세계는 2차원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캔버스는 2차원이잖아요. 평면이잖아. 어떻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흐름을 넣었을 때는 4차원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2차원의 표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근데 우리 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3차원이 아니에요. 그 동물들처럼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저런 것들이 불룩불룩하게 이렇게 표면이 질감처럼 확 안 와닿아요. 그냥 편편하게 보여요. 그런 눈에 우리는 눈이에요. 그런 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3차원을 그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브루넬로스키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건축가니까. 건축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봤잖아. 뭘 통해서 봤다? 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성당 앞에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거기에 거울 놓고 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원근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광학을 이용했잖아. 사진기를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원근법이 굉장히 잘 된 탁탁 이렇게 각져가 있는 것들은 우리 군인들 바지 이렇게 줄 딱 지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이거는 광학이 이용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기계적인 어떤 그런 거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로 호크니가
여러 어떤 사람들하고 옛날의 그림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450년도에 지도는 이렇게 그렸어요. 평면에 그리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하고 이런 거 지도를 그릴 때 이 지도가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을 자기가 있는 부분 쪽으로 그려요. 내 위주로 이렇게 불룩하게 솟아져 있을 거라고 자기의 어떤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마다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내가 볼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안 돼요. 항상 내 마음하고 내가 봐왔던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 등등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어서 그렇게 쉽게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이집트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제일 크게 그릴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그랬죠. 현상적인 거는 제일 중앙에 넣고 그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방식으로 주관이 있지, 객관이 있는, 우리가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자, 이거 보면 파로아가 제일 커.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해. 이렇게 그린 것은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제일 크게 보였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림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도 있는 그대로를 그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리고 싶은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이제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사진기가 있는데. 이해됐죠? 그러니까 호크니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시작. 야, 요거 보면 되게 독특해. 요거는 탁자로 보면 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여기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답안을 준 거예요. 그쵸? 이런 그림을 호크니는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호크니 나이가 1930년? 네, 30년생이에요. 38년생. 뭐 그 정도예요. 그 사람이 그림 시기에 1950, 60 요럴 때 보면 잭슨 폴록이 있었고 등등등등 그랬지만 그래도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원근법, 선원근법, 소실점 이런 걸 다 없애는 정도까지는 안 돌아요. 그림을 만약에 이제 구상을 그리면. 근데 이런 것을 실험을 했다라는 것은 뛰어난 거지. 다른 사람보다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표현해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되게 대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이거를 보면 우키요에 목 되게 길고 키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일본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그 당시에 프랑스 이게 우키요에가 어떻게 된지는 이제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뭐 여하튼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상품지 등등 해서 이 사람이 박람회에서 뭐 어떻게 해서 그렇지만 이 우키요의 목판을 많이 봤어. 많이 봤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 더가도 그렇고 뭐 등등등등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색깔을 구현해내서 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고흐예요. 고흐의 색상을 봐봐. 파리 시절하고 아를 시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 아를이 햇빛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 색깔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앞에 있었던 인상파 그림에 이제 조금은 지루해졌고 또 하나의 이유, 아카데미의 어떤 전횡이 있어. 나쁜 습관. 요거서부터 멀어지려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던 게 새로운 그림이에요. 그 새로운 그림이 일본 문제였다면 그래 일본에 비슷한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어서 아르를 갔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뭐 편지 등등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거는 정설인 것 같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색깔을 일본식의 그 되게 채색화에 가까운 그런 그림은 색깔을 사용한 사람은 고흐가 제일 처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양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되게 키가 크고 이런 줄 알았대요. 그 실제로 사진 찍으면 다 요만해요. 그 당시에. 뭐냐? 이 사람은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오케이? 내가 보는 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화가의 방식도 있고 여러 번 방식도 있는데 그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의 창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화가들이 더 많을지 몰라도 보는 방식은 비슷할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내야 된다는 거. 자, 지도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한국 지도도 이렇게 한국 사람은 이렇게 크게 그려요. 내 중심으로 그리니까. 파라오가 이렇게 그렸고. 자, 사진.
사진은 작가가 아무리 예술성을 강조하더라도 예술 작품으로 성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장소, 배경,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테크니컬하게 사진기를 이용하니까, 내 손을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지만 우리 그림은 내 마음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고, 사진기는 등등 이렇다. 나중에 유튜브 꼭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사유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노트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다.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뭔가를 볼 때 사진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봤는데 그게 우리가 본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던 거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봤었어야 되는데 아닌 거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봐왔다라는 거죠. 그림도 그렇게 봤었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최초의 그림이 최고의 그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잘 알아요. 이거 보면 알아요. 자, 조토 그림이에요. 라파엘로. 훨씬 더 세련됐어요. 자,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200년 차이에요. 야, 200년 동안 이거밖에 안 늘어? 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이에요. 200년 동안 이게 다예요. 근데 지금 200년 생각해봐요. 그쵸? 네. 요거밖에 안 늘었어요. 그 라파엘로가 대단히 잘 그리는 건 맞는데 조토보다 잘 그린다 이래 이야기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내 자신을 그리는 것보다. 그러고 뭐 어차피 그 뷰어 보는 사람이 이렇게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오케이? 결론. 사진은 세계 자체를 굉장히 단조롭게 만들죠. 있는 그대로 만드는데 그림은 그 대상에게, 자, 대상과 사물의 차이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우리 다 퇴근하고 나면 얘는 사물이에요. 오케이? 그 내가 있어요. 그 믿으면 그래도 사물이에요. 내가 봐서 이러면 대상이에요. 오케이? 마찬가지. 대상의 중요성을 가하는 일을 해요. 이제 나와요. 공장에서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빛이나 이런 것들이 이래 돌아요? 안 돌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렸죠. 내가 보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공장은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리라 그러면 집에서 그릴 때 이래 그려요, 애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고흐. 자연이 이래 보여요. 여러분, 죄송. 이래 보여요가 아니라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고흐한테는 이래 보이는 거죠. 자기의 방식으로. 자연하고의 어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죠. 현상학이라는 것은 보는 나가 있고 보이는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자연하게 있어요, 나는. 그 내가 있고 보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는 것 자체는 내가 이걸 보는 것보다 내가 얘를 통해가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자연이 어떻게 되는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잔이 그런 산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이성으로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면 아무리 잘 봐줘도 그냥 조금 달라지는 건 나와도 저렇게 완전히 막 그냥 저 산이 저렇게 보이게 안 만들죠. 그렇게 안 그리죠. 근데 내가 그 안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 그 세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빅토아르 산이 나를 본대요. 그게 누구냐면 보이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서. 그 걔는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막 미쳤어. 미쳤다라기보다는
광기나 자기의 표현 방식이 그랬다는 거죠. 이제 어렴풋이 우리가 말은 설명하는데 쉽게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럼 귀신 들렸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하고 저분 그랬잖아요. 광기하고 비슷한 건데, 그 화가들은 내가 들어가서 저런 거에 가기까지의 그 막이 굉장히 얇아요. 조금만 이 사람들은 탁 가버리면 그런 게 확 와요, 그냥. 근데 우리는 두꺼워요. 머리로만 이해해요. 나도 머리로만 이해해요, 그냥. 그럴 거라고.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소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빨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빨간 게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됐죠? 네. 자,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쵸? 이거는 우리 눈부셔가지고 막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보일 때 있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오케이. 자, 요거는 일본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AI를 통해서 이렇게 그렸대요. 그런데, AI가 어떻든 많은 화가들을 다 뭉쳐서 종합해서 이렇게 그렸겠죠. 근데 그게 작품인가요? 사진기잖아요. 사진 작가가 오는 그 정도의 작품이겠죠. 그 사람한테 빠져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요성을 이 사람은 그냥 있던 여러 사람들 안에서 원 오브 댐을 하나 가져온 거잖아요. 여기에 맞겠겠지라고 생각. 믹스하는 법은 잘 몰라요, 얘가. 그런데 우리 화가들 중에서 렘브란트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거는 못 알아내잖아. 렘브란트처럼 그려 그러면 그리겠죠. 그렇지만 렘브란트가 그리고 싶은 대로 안 그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독창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AI가. 그래서 AI는 내 생각엔 평균 이상은 되나 완전히 극한에 있는 대가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감히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래 안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저기 북한산에서 봐봐요. 물론 이래 보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못 그려요. 내 눈으로 본 상황에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래 못 봐요. 망원경을 켜고 보더라도 이래 안 보여요. 그죠? 이거는 여기서 하나 보고 여기서 하나 보고 쫙 본 걸, 이게 파노라마 뷰는 사진기도 그렇게 돼요. 찍으면 이래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보정 작업 하듯이. 자, 구름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름을 호크니 말에 의하면 구름을 그려본 사람은 안 돼요. 구름 그리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구름이 그렇게 또 빠른지를 처음 알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 구름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그게 있겠죠. 그림 좀 그릴 줄 아는, 굉장히 빨리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구름을 그려요. 그리고 눈살미가 있는 사람, 아닌 사람 구름 못 그려요. 특히 모네, 컨스터블, 터너, 호크니 정도 돼야 대생 실력이 있어야 그림을 그려요. 구름을요. 구름. 감상자를 위한 거죠. 그럼 감상자는 너 봐 이놈아 이래놓고 나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메신저가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해를 뭘로 보이게끔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해를 시킬까? 오케이? 자, 이것들은 그 당시에 이게 필요했던 거죠. 누가? 클레멘트 10세? 그리고 레오 10세?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예배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 예배당스러운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까. 그 신의 창조, 그래서 미켈란젤로 불러서 야 만들어봐 라고 한 거예요. 그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림은 그런 거였죠. 누구한테?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렸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리라 라고 했을 때도 그걸 안 그리고 뽁뽁 꾸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가라고 한다. 누구냐? 미켈란젤로였다. 아니야, 내가
그래서 천지창조가 굉장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기억되는 작품과 사라지는 작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 베르메르. 지금은 최고의 인기죠. 오히려 더. 자, 베르메르하고 렘브란트 한번 비교해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둘 중에 보러 가라 그러면 어디를 보러 가요? 베르메르 보러 가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왜? 몇 점 안 돼요. 귀하잖아. 어머, 귀해서 가고. 그럼 뭐 조금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렇죠? 그런 테마고 등등. 그러고 뭔가 우리의 이렇게 뭔가 강박을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걸 좀 봐야 좀 그렇게 보이고. 렘브란트는 뭔가 보는데 좋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조금은 약간 거북스럽기도 하고 종교적인 관점도 있고 이게 뭔가 잘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깔끔한 이런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상징계가 강한 사람일수록 아우 그건 뭐 굳이 뭐 렘브란트가 훌륭하다 그러니까 보러 간 모르겠어.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나는.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베르메르는 알려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서 그 1900년대 좀 넘어오면서부터 저부터 제가 프로스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 놀러 갔다가 이제 또 보니까 이거 괜찮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괜찮아요 라세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샤르댕, 프랑스의 샤르댕 있잖아요. 샤르댕에 나오는 그런 저녁 식사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그런 약간 앵티머시도 있고 약간의 가정적인 화합적인 이런 그림들이 나오니까 요런 그림의 냄새네라고 해가지고 좋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그 당시에 샤르댕이 있었을 때에 그런 장르의 그림들이 왜냐면 로코코 시절이었는데 샤르댕은 그렇게 안 그렸단 말이에요. 정물화를 그렸고 했던 것들은 더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알려지면서 이제 했고 렘브란트는 처음부터 쭉 끝까지 지금까지 그럼 뭔 얘기예요? 사라졌잖아.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언제냐면 1630년 사람이거든. 그럼 1630년에서 주구장창 제일 많이 그릴 때가 60년대 그림이 제일 많아요. 그 70년, 75년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이 확 없어지면서 죽어버렸네? 이 사람이 빛을 엄청나게 했잖아. 그래, 와이프가 그림 다 팔았잖아, 이게. 그래가 막 빚 내놓고 난리 났잖아요. 여관도 내놓고. 그렇게 해서 뭐 그림이 더 굉장히 소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팔리면 더 인기 있어야지 몇 점 안 되니까. 그런데도 잊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베르메르 그림이 인기가 없었던 거. 왜? 대중들한테 외면을 받는다. 그럼 대중들한테 외면을 받는 게 우리가 그림을 잘 보는 사람이 저 사람 잘 그렸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더치는 원래 그게 더 강해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잖아. 그렇지만 그 그림 사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전문가들이 옆에서 평가할 거야. 아니야, 쟤 그림 별로 못 그려. 잘 그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 그리지 못했으니까 안 팔렸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림이 더더군다나 안 됐던 이유는 1675년대, 프랑스하고 전쟁부터 개박살을 났거든,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얘들은 그림은 숙주로서 옛날에 있던, 제 정확한 기억은 내가 머리 기억이 안 나.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인가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그냥 거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냐? 전부 다 뿔뿔이, 네덜란드에서 플랑드로 갈 수는 없잖아. 네덜란드가 마지막이었으니까. 프랑스부터 영국까지 다 넘어가요. 그래서 베르메르는 잊혀진 게 그닥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인기를 못 끌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렘브란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델프트하고 아시다시피 암스테르담하고 얼마 안 멀어. 오케이? 대중의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 이런 그림들은 사랑이 넘치는 그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에 알잖아. 이 뒷면 보이고 뭐 다른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얀바네이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림의 모양으로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림을 잘 그렸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유아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왜냐면 이 사람이 1390 사람이니까 그건 1410년 정도 15년 20년 그림이거든. 그럼 이 사람이 그때 활동할 때 저쪽에는 누가 있는 마사초라고 있어. 마사초 그림 보면
엉성해. 물론 잘 그렸지만 원근법 등등 이런 것들은 그렸지만 이 사람같이 아주 디테일이 강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는 사람이 좀 이거 사지 이거. 그럼 마사추 그림은 그냥 벽화 같은데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귀족 아니면은 그 교황님이나 그런데 이제 사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지. 굳이 그렇게 큰 그림을 집에 놓어. 조그마한 거. 이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림사로 나가보면 장터가 열려요. 부르고뉴는 이야기했잖아. 막스밀리안의 와이프가 누구다? 부르고뉴 오브 메리. 그 결혼해가 누구를 놓는다? 필리프를 놓고, 그 다음 놓고 나니까 카를 오셔 놓고. 그러니까 필리프가 누구? 저쪽에 있는 카스티아, 아라곤 왕국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카를 오세가 다 먹잖아, 합스부르크. 그러니까 합스부르크가 스페인도 먹고, 어디 온다? 오스트리아. 그 지동생 페르디난드한테 오스트리아 주고, 이쪽에 있는 스페인은 합스부르크는 카를로세가 묻고, 펠리프 2세한테 아들한테 주고, 얘는 그 다음에 루돌프한테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싹 갈라지는 어떤 그런 경우를 만들어낸 게 플랑드르였단 말이에요. 내가 뭔 얘기하다가. 어떻든, 요 사람이 맥스밀리안 그때 있는 부르고뉴 공국의 궁정화가. 요 아르놀핀이라는 사람은 시간을 좀 있으니까 이야기했고, 원래 이런 건데 되게 싫어하잖아. 아르놀핀이라는 사람이 플랑드르 얀바네이크 동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저기 밑에 있는 피렌체 공국의 아주 귀족 은행가 돈 좀 만지는 사람. 그때는 은행에 되게 그게 있으니까. 왜냐면 피렌체가 돈 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렌체는 이탈리아의 피렌체 고동네는 전부 다 무역 해상업을 하는 데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 갈 때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슬람 애들이 와서 매일 두드러 부수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매일 전쟁이가 그냥 잡아가고 그냥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피렌체 공국, 저 위쪽에 있는 베네치아 공국, 이쪽에 있는 제노아 공국, 밀라노 공국에서 상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어떤 그런 그 해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들은 해상업을 하는데 얘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좀 나으니까. 그 밑에 있던 시실리아하고 이쪽은 완전히 그냥 넘어갔고, 이슬람하고. 그래서 얘들은 돈을 통해서 돈이 많이 도니까, 십자군 전쟁 한번 생기고 나니까 얘들은 돈이 많이 돌았어. 그 은행을 만들었지.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그 은행을 어디 가냐면, 부르고뉴가 돈이 많이 도니까 영국에서는 양모를 장사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은행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부르고뉴하고 그 위쪽에 있는 암스테르담, 델포트 이런 데에 이제 지점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돈 많은 은행 갑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사람 그리는 건 당연한 거겠지. 오케이? 아르놀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 그릴 때는 요런 얼굴 빼놔놓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펜넬화라 그래가지고, 아마 델포트나 이런데, 그 암스테르담이나 이런데 가보면 펜넬화라고 아마 거기 그거 할 거예요. 플랑드르 그림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무에다가 그린단 말이에요. 조그만하게 기도서처럼 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그때에 나오는 모델은 전부 다 화가들이 매뉴얼로 그려놔. A부터 Z까지. 그게 기록 논문에 있어. 그래서 어느 그림을 넣어드릴까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재단하에. 그러니까 요걸 써주세요 하면은 옷은 요런 거 입히고, 요런 것들도 그런 비슷한 거에 플러스 얘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입었다라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이렇게 막 낯간지럽네. 이런 거 제일 싫어하네.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는 부부가 등장하는 그림들은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 부부는 금지했다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같이 안 그려요. 근데 유일하게 스페인에 가보면 벨라스케스가 그렸던 마르가레타 왕비 그 나온 시녀들 있죠. 그 뒤에 보면 거울에 둘이 그렸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펠리프 4세하고 거기에 나오는 왕비가 누구게요? 오스트리아에서 왔잖아. 펠리프 4세의 조카 딸이에요. 조카죠. 그러니까 걔하고 나온 애가 마르가레타잖아. 그러니까 원래 왕하고 왕비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같이 사진, 그림 안 그려요. 근데 이때는
그랬던 사람이 유일한 요 사람들이에요. 프란츠 할츠, 루벤스, 렘브란트, 요거는 얀 반 에이커. 다 어디 사람이에요? 우쪽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걸 가능했어요. 밑에 동네는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 봐요. 없어. 왕하고 왕비가 같이 그려 있고 부부가 같이 그리는 건 없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에 흔적과 묘사를 하는 게 이제 대가들이 예술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것들. 이게 뭐 같은데 그저 되게 궁금하죠. 이게 뭔지. 요게 이렇게 뭐 동물 얼굴 걷고 이런데 이게 뭐가 되게 이거는 안 보이고 이거만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런 흔적들, 묘사들. 네. 자, 이런 거 비슷한 거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적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움직임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정적인 게 아니잖아. 그 대생도 그 선의 움직임, 선의 어떤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잖아. 그 드로잉에서 그게 없이 그냥 밋밋하게 줄 하나 꺼놓고 이렇게 똑같은 굵기로 나가면 그거는 대생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자, 요거 볼게요. 요런 거 보세요. 이 사람이 그런 거에 비해서 뭉크는 침대를 보세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흔적을 몇 개로 그려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침대뽀가 돼버리네. 여러분들이 침대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봐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축축축축 선 몇 개로. 이 사람이 되게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네. 오케이? 네. 무엇으로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묵계의 육시도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감 보세요. 아, 배. 뭔가 되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비가 와서 이제 물어봤더니, 왜 여기는 안 그리느냐? 이쪽에는 새하고 여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새가 날아갈 곳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냐 하면, 자연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인간이 자연의 한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동양화의 매력이죠. 여백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뻥 비워놓아가지고 거기에 뭐 채워넣는 맛도 있지만 여러 어떤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넌저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렘브란트 보세요. 이 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대생이. 이거 목탄화로 그린 거예요. 그 뒤에서 보면 뭐 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작당을 하고 있는지 안다. 이거는 팔을 이렇게 몇 개 안 그렸는데 이게 되게 무겁다라는 거 알아요. 뭔가 이게 힘이 쫙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뭔가 그걸 균형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팔 안 같은데 팔인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흔적이에요. 자세히 안 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그렇게 표시해도 된다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얘가 아장아장 걷는 거고 이게 되게 이렇게 돼 있고 앉아있는 사람이 얘를 보고 있는 거고 이 사람 눈빛이 이렇게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되게 많은 어떤 선을 그어서 명암을 표시한 것도 아니잖아. 이런 게 대생이 그래서 호크니는 렘브란트는 한 5개 내지 3개만 있으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화가다라고 얘기해요.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잘 그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라파엘로예요. 드로잉도 끝내주죠, 그죠? 다빈치, 렘브란트, 얘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라파엘로 얘하고 다르죠. 선의 굵기나 이게 흔적이라는. 이거 흔적 없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딱 표시를 잘 했죠, 그죠? 근데 요거는 뭔가 잘 그렸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되게 잘 그렸어, 그죠?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떻든. 자, 요것도 뭐 좀 그렇고, 아, 요거는 뭐가 떠오르는데?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린 사람이 아까 요 사람이에요. 요거. 존 싱어 서전트. 아하. 사잔트가 우리 릴리라는 그림 있잖아요. 아. 백합. 애들이 이렇게 등 들고 있는 거.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얘의 뒷덜미나 이런 것 자체는 이 사람도 흔적을 남기려고 이탈리아 메인이 미국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흔적이 아니라. 이게 클림트예요. 아주 예쁘게 그렸어요. 그죠? 근데 장식적인 어떤 그런 걸로 느끼는데 비투겐슈타인은 이 베를린, 빈 분리파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파는 분리파인데 빈 분리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장식적이고, 그때 빈 공방에서 모재부터 시작을 해서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물건 같은 거, 공산품 같은 거 많이 만들어요. 잔부터 시작을 해서 어자까지. 그런 게 너무 자기적인 것은 이게 프란츠 요제프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을 쭉 해 내려왔던 이 오스트리아 왕국의 하나의, 이게 뭐랄까, 서빙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 거기서로부터 사회주의자나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끊어내는 것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그게 아닌데, 아직까지 옛날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클림트를. 그러나, 클림턴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늘 제가 미술사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같이 한 서너 명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돼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 경제적으로는 요거를 얻을지 몰라도 미술사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에곤 실레예요. 사전트. 대생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자, 드로잉면에서 보면, 그거는, 결국은 이 사람은 색상화가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면, 그쵸? 네, 제가 더 이상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이거는 드로잉적인 그거인 거지, 완성적인 측면하고는 다른 거니까. 렘브란트 보세요. 이것도. 이제 이때부터는 그의 드로잉 실력도 일치월장을 해요, 이제. 에드워드 허퍼. 자, 이거 허크니가 그림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림자는 광학이, 빛이 인위적인 거, 이런 거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그림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크니가 그런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조각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놔두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자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때 재현에 대한, 우리 뭐 제국시사하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이건 의미가 전혀 없는 얘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대상에 실제로 보는 것이 존재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럼 세계를 그리는 것을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화가는 원래 그렇게 그려야 되는데, 나무도, 이게 침대도 똑같은 사이즈, 이렇게 다 해서 이게 본질만 그렸는데, 이것들이 보니까, 침대를 보고 그리니까, 일본 화가는 그럭저럭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는데, 저 한 10분 되는 애는 보니까 완전 멋대로 그리고 있거든. 잘못했다가는 오용할 수 있겠다, 본질을 흐트리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림이 유행하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글을 잘 읽을 줄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었고, 자기네들 것만 글을 읽었으니까 그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지금 입장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거지. 좀 그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화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놈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화가를 취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기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그림자에서 이런 게 있는 것 자체를 호크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왜 그러냐? 본질은 이거였는데 이게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예요. 이데아는 이런 걸 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동굴 안에 있는데 그게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상징계란 말이에요. 교육받은 대로. 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우리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요런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데아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저쪽에 플라톤이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따르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선이 되고 윤리가 되고 다 그래 사는 거죠. 진선미가. 근데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그림자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동굴 안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데아는 이렇게 생겼는지 진짜로 이렇게 생겨있는 본질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안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고. 야, 그러지 말고 보러 가자라고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뭔 놈이에요? 본질을 느끼려고 모든 것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질을 보느냐는 거예요. 본질을 못 봐요. 본질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뜨거워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빨간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침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침묵을 해서 말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본질은 침묵을 해야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백에서. 내 얘기예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본질이라고 저것들끼리 이야기하는 우수우수 그런 놈이 있어. 이 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진짜 본질이라고 저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본질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게 좀 허상이지. 근데 이게 비칠 거 아니야, 이게. 우리는 이거 보고 살아. 이게 지금 현재 플라톤의 이데아 동굴 이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굴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살아왔어.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 살고 있어. 상징계를 통해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빨간 데로 가야지만이 본질에서. 그런데 너무 이제 많이 갔어,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나쁨의 문제로 해서 이제 들레즈가 많이 땡겨냈어. 여기까지 왔어. 너무 오다 보니까, 이제 본질이 없어지네. 지금 그 지경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왔어요, 지금. 현재 생활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던 미국에서도 저렇게 트럼프를 우상화하면서 막, 개가 떨어지니까 막 난리가 나가 막 총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옛날에 미국이 안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막말로 해가지고 그 두 사람, 왼쪽, 오른쪽, 누가 이야기하는 왼쪽, 오른쪽이 한남동에 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왜 가야 돼? 얘가 잘못된 거잖아. 그죠? 그럼 얘를 또 깔짝깔짝한 놈이 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럼 둘이 해결하면 돼. 뭘로? 법으로. 그게 법이잖아. 그럼 법이라는 놈이 잘 안 되니까 안 믿잖아, 지금. 누가? 국민들이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야, 믿어봐. 너 못 믿겠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무정부잖아요. 그런데 무정부인데도 나라는 돌아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경호처라는 데하고 여기에 있는 검사하고 둘이 붙네? 붙으면 안 되잖아. 이거는 공무원들이잖아. 월급 받는 애들이잖아. 그게 어떻게 있는 동안에도 방송을 하는데 텔레비에서 그걸 중계를 해주네? 밖에다가 떠들어 놓고 지 수치인 걸 모르고 이게 법치국가랑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나무래는 아무도 현학자가 없는 거야. 대학 교수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옛날에는 시국선언 잘했잖아요. 대학 교수 서울대학부터 시작해서 수천 명이 데리고 나와야지 지금 뭐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법치국가인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 내만 돈 벌면 돼. 이게 나라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저런 애들 없어지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런 애들은 또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늘 밑바닥이 굉장히 튼튼해요, 생각보다. 약간 느려요. 빠르지를 않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러다 보니 뭔가 렌즈가 발명되니까 뭔가 이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다 돼가. 여기 차이를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실습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왼쪽은 그림. 그쵸? 네. 오른쪽은 사진. 똑같은 사람? 네. 그 뭔가 비슷하기도 하고 뭐 그림 같기도 하고 그림은 그림인데 이건 뭐 저 양반이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자, 제 나름의 방식. 자, 요거하고 요거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면 요거는 시간과 공간에 있으니까 시간이 딱 그 시간이죠. 사진 찍었을 때잖아. 그럼 이 사람이 그때 그 시점이라는 거 그 이상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없어. 요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뭘까를 볼 때는 이 사람의 기억력,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의 뭐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 얼굴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 아, 이 사람은 몇 살 되었고, 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어떤 등등 여러 가지를 소설을 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에 정보가 조금 약해. 근데 이거는 뭔가 되게 좀 뭔가 표현이 많아. 뭐냐? 재료가 많아. 얘보다는. 호크니는 그걸 재료라 그래요. 재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야기 거리가 많고, 비트겐슈타인 말에 의하면 요소가 많고, 명제가 많고, 뭐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 안에 모든 것들, 시간과 공간을 많이 묻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림을 그릴 때 그 하루 만에 빡 그린 게 아니라 이건 6개월에서 1년 그린단 말이에요. 루시앙 프로이드가 그래 오래 그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를 표현해내려고 무진장 노력할 거 아니에요. 루시앙 프로이드가. 거기에서 나오는 흔적들, 그러니까 요거는 뭐 2924년 무슨 뭐 4시 때 그림이고, 요거는 요렇고 나름의 어떤 그런 나름의 흔적들을 이 사람은 아까 저기 얘기했던 흔적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는 내 마음의 심적이 있고 여기에는 기하학적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지만 아니다. 우리 사진도 작품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마음은 달라지지만 그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제부터. 자, 이거는 베테유라고 있어요. 이거 누구냐면, 이거 너무 길게 가면 또 안 되니까. 동시에가 자궁암으로 죽었어요. 언제? 79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미 죽을 때 여러분들 그거 봤잖아요. 그 동안에 뭐, 모네가 바람을 피우니 뭐, 홀세하고.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남편이 이제 백화점, 자기 모네의 후원자. 근데 백화점 망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여자하고 아들들이 전부 다 저 집에서 살아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이에 something special 우리는 몰라도 되고, 아무튼 그때 있던 터에 죽었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거기서 지베르니에서 못 사니까 베테오로 이사를 갔어. 그때 돈이 있었어. 없단 말이에요. 식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되게 많아.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뭐 여하튼 그 안에 있는 자식들 화가도 있고 등등 많잖아요. 그죠? 이때 그림을 보면 모네 그림 중에서는 가장 슬픈 그림이에요. 베테유, 왜냐하면 그때가 프랑스 파리에서 온도가 되게 추웠을 때예요. 이때가 어떤 사람들은 서유럽의 소빙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보다도 되게 추워서 영하로, 뻑하면 가을만 되면 영하로 넘어가서 얼음 얼고 저렇게 했대요. 그럼 거의 영하가 아니라 5도에서 한 7도 정도까지는 떨어졌다. 그래 빙하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한 5, 60년에서 한 100년까지는 그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저는 알 수는 없고, 여하튼 그림에서 나타나는 모네 그림 중에서는 상당히 풍경화지만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딥블루로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뭔 얘기냐? 안에 감성이 들어가 있다는, 사진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어떻든 이건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이건 더 많이 봤고. 자, 요거 왼쪽 오른쪽 보는 게 다르죠? 선명도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이 볼륨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왼쪽 눈을 중심해서 그렇게 보이는 카메라로 찍었고, 요건 오른쪽 기능하는 걸로 해가 두 사람을 똑같은 상황에서 찍어봤어.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눈이 그렇게 달라요.
자, 요거는 러시아의 정교, 루시, 블로크인가 이런 사람인데, 1400년대 르네상스 때 그림이에요. 그 대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얼굴의 모양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그런 저쪽에 이탈리아 르네상스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특히 이 사람들은 뭘로 원근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뭘 느껴요? 되게 이집트스러운 자기가 그리고 싶은, 왜냐하면 이때는 벌써 이미 조토부터 시작해서 브루넬로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이게 르네상스의 선원근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교육이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리스 종교는 되게 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자, 이거 볼게요. 아까 제가 들었던 까라바쪼. 이제 요거는 빨리 들어갈게요. 요거 보면 그림치고는 너무 하이퍼 리얼리스틱, 그러니까 정밀화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확대가 되어 있는 초정밀화 같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그렸어요. 까라바쪼가. 실제로 보면 이 자체가 완전히 사진 같아요. 사진. 깔끔해요. 그리고 옷의 질감이 매끈해요. 저쪽에는 바로크 그림 중에서 이 옷의 이 옷감의 텍스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표시해요, 화가들은. 그럼 기본이죠, 그거는. 당연하게 옷. 근데 이거는 보면 굉장히 자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시선의 처리를 보면 그림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려 그러면은 딱 생각을 해서 드로잉을 하겠죠. 여사모사이가 이제 이제 보든지 아니면 자기 상상을 하든지 이렇게 그리면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한 통일성이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사람이 있는 팔은 요렇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원근법은 꽤 있었으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요렇게 소실점을 요렇게 주고 요렇게 해서 뭔가 볼륨감도 있으면서 조금은 현실감이 있게끔 만들자라고 이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렇게까지는 생각했겠지. 근데 이걸로 딱 보면 눈의 시선 처리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이래 돼 있으면 얘가 이를 보든 아니면 얘가 일로 보든 뭔가 봐야 되는데 이건 좀 지각각이야. 하나라도 겹치는 게 없어요. 또 하나, 요 사람 손하고 요 사람 손이 여기가 오른쪽이고 이 사람까지 깊이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적어도 여기까지 그 탁자 깊이까지 들어갔겠죠. 그럼 여기 손하고 여기 손이 이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단축요법이 되니까 훨씬 더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하면 어떡해? 그럼 뭐야 이게? 자, 그렇고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콧등에 왼쪽에 콧등에 뭐 혹이 있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모델을 같이 썼나? 이 사람이 가발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했나?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걸 찌르면 이 사람은 도마는 상처를 봐요. 아니면은 상처를 안 보더라도 이쪽에 가까운 데를 보지 이렇게는 안 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있는 자세가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마네킹을 쏘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아니 그거는 그렇게 보자면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걸 못 봤으니까. 그렇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게끔 된단 말이에요. 자,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다 같은 사람이 끌로 예상이 들어요. 딱 추측되는 게 요 콧잔등에 이게 요 혹이 다 있어요, 이거. 하나는 가발 썼고 가발 안 썼고 등등. 아니면 가발 안 썼더라도 이렇게 그림 머리 덧칠하는 것은 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되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의 행태가 서로가. 그리고 이것도 옷감이 뭔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는 거라 그러면 이런 텍스처가 아니라 이게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붓의 어떤 흔적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깨끗하게 다 그려놓고 난 뒤에 짜집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2001년도에 명화의 비밀이라고 영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럼 뭔가를 했느냐, 이제 그건 비밀을 밝히면 돼. 광학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옵스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옵스큐라를 쓴 사람이 이 사람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썼단 말이에요. 전부 다. 심지어는 마지막 앵그르까지 썼단 말이에요. 앵그르까지. 써놓고 안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나와요. 네. 베르메로 다 썼죠. 이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요 손 위치, 그리고 이 사람의 눈 위치 다르고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게 눈이 안 맞아, 이거. 이 사람은 이 사람 봐야 되잖아. 안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보든지.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밝힌 사람은, 자, 아까 제가 그랬죠. 모델을 딱 그려놨어. 어디서? 플랑드르에서. 그럼 네 어느 거 그릴래요? 아, 저는 요거 주세요. 그럼 요렇게 그려. 이 사람 얼굴로 딱 그리는 거예요. 딱딱딱딱 다 그려놓고 난 뒤에 마지막에 와서, 자, 그럼 조합할게요. 딱 조합했어. 그러고 난 뒤에 재단화 주면 3단화, 재단화 덮었다, 폈다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갖다 놔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 누가 죽으면.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제 성지순례 가잖아. 그 유명한 성당 같은 데 가서, 아, 요거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펜넬화예요. 그거 얼마 안 해. 그러니까 펜넬화는 늘 그려놔요, 화가들이. 그러니까 많이 갖다 놔. 그러니까 돈 버리지, 돈. 그 돈이 수도원이나 그런 사람들 돈이 되게 많았던 거, 이 수입이 짭짤하단 말이에요. 이게 10만 명씩 왔다 갔다 그러니까, 1년에. 그래서 펜넬화라는 것 자체가 폴랑드에서는 되게 유명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근데 이쪽에는 그런 거 별로 안 유용해. 여기는 성당이 워낙 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성당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유물 같은 거 산단 말이에요. 무슨 목주 반지부터 시작해서 뭐 성모님이 거기 있으니까 천을 뭐 쪼가리를 잘라가 주던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념품 비슷하게 수브니어처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것을 까라바쪼가 폴랑드르를 차용을 했다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이제 사람들 불러. 요런 방에. 요렇게 생긴 사람, 요렇게 생긴 사람, 요렇게 생긴 사람. 한 군데 두 명은 안 나오니까 이 사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썼을 거 아니에요. 모델로. 그건 이제 설득력 있지. 그리고 요렇게 서서 앉아. 의자에 놔두고 딱 앉아놓고 요 방에서 요렇게 해서 니 요렇게 있어? 요렇게 있어? 요렇게. 근데 한 놈이 요 사람이 야, 나 오늘 약속 있어. 그럼 니 다음에 와. 요걸 딱 이제 해가 딱 요 상태에서 요 구멍을 딱 내고 여기다가 렌즈를 놓고 딱 비춘단 말이에요. 그럼 비추면 이 껌껌한 방에 불빛이 딱 있는 데서 불을 딱 쏘아놓고 요거만 딱 렌즈를 쏘아서 이 방에 딱 냅두면 저기 있는 장면이 그대로 와서 벽에다가 탁 붙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들의 컬러가 이렇게 와서 광학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여기에 쏘는 그 컬러가 가장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나와요. 렌즈 좋은 걸 쓰면. 그래서 까라바쪼는 좀 싸구려 렌즈를 써서 이런 컬러밖에 안 나오는 거고, 베르메르는 총천연색의 아주 은은한 색이 나온 거예요. 왜? 더치가 월등히 렌즈가 더 강했어요. 스피노자가 안경 렌즈를 깎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케플러, 네, 물리학자, 광학자, 이 사람이 가보니 1600년대 가보니까 그 현미경을 리비 후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베르메르 친구예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워낙 걔들이 수학, 과학, 이게 전체, 왜냐면 얘들이 이제 그 미켈란젤로부터 갈릴레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광학은 끝내준단 말이에요. 망원경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미경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걔들이 1600년대에. 그러니까 훨씬 더 렌즈가 좋고 큰 게 많아서. 그렇죠. 렌즈는 깎는 기술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10개 정도 깎으면 하나 쓸까 말까. 그러니까 절대로 비법을 전수를 안 해요. 그래서 전수회가 받은 애들이 이제 이탈리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비슷한 애들 중에 벨라스케스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자세히는 안 나와. 근데 까라바쪼는 확실히 그래서 좀 싼 그릇 썼다. 그래야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광학을 통해서 땡겨냈으니까 그 색이 나왔지. 그럼 그 색대로 그대로 칠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런 주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바로크의 주름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높게 피는데, 그렇지만 이 주름을 초연하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가 맨손으로 그려가지고는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샤프한 어떤 굴곡감이나 질곡감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대요. 그건 호크니 생각.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광학을 써서 옵스큐라를 통해서 그걸 상을 인버전,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받아내어서 여기에 냅두고 그 위에 그렸던 거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만 했으면 나쁜 사람이잖아. 그거에다가 이제 자기의 개성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에다가 로마에서 그랬다. 로마는 왜냐하면 그런 렌즈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까라바쪼가 도망을 가네. 그때 사고치고 시실리아하고 몰타 섬으로. 그때 그린 그림은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확실하게 본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떠나고 난 뒤에 옵스큐라는 안 썼다는 거죠. 이거 봐요. 요건 그때가 광학이 없었어요.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어색해. 근데 확실하게 이 사람 그림은 대부분 다 보면 뒤에가 무조건 끔끔해요. 왜? 그래야지만이 광학에서 끔끔해서 빛이 들어야지 확실히 보이잖아. 옵스큐라를 볼 때. 그래서 끔끔했다. 그래서 이게 키아로스쿠라가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키아로스쿠라가 더 강해요. 조지오 라투라보다도 더 강하잖아요, 빛이. 그래서 까라바치스티라고 나오는 게 그런 이유. 그럼 까라바치스티들이 전부 다 옵스큐라를 썼다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거는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그게 정설화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떻든 그런 과학적인 어떤 얘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말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쓴 걸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편지에서 그런 내용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봐요. 발이 아까 제 손하고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 깨끗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옵스큐라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그 당시에는 직접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잡아낸다. 자, 이거 보세요. 되게 비비드하고 매끄럽죠? 다르잖아요. 칼라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거는 여기 빛이 있으니까 이쪽에는 암흑이 되어버리면 다 비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오케이. 자, 이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서 본 달 모양이에요. 달을 이렇게 표시한 사람은 없어요. 갈릴레오가 처음이에요. 달 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벌써 이제 광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달을 볼 수 있다면 최소한도로 우리 이거 저 카메라 이거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아주 이게 성능 좋은 거, 그죠? 이 그림 혹시 알아요? 많이 봤는데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 두 사람이 있어. 렘브란트하고 이집트 투 플라이트. 렘브란트하고 아담 엘스하이머. 아담 엘스하이머가 독일 사람. 독일 사람인데 까라바치스티 비슷하게 로마에 가서 공부한 사람. 독일 사람 바로크가 상당히 드문데 이 사람이에요. 이것도 확실히 이 사람은 광학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버린다. 자, 이렇게 태양광을 볼 수 있는, 이제는 망원경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자, 이거는 옵스큐라를 통해서 조개를 이런 식으로 되게 컬러가 깨끗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있는 그대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옵스큐라나 사진을 찍어서 보는, 광학을 통해서 보는 현실, 요거하고 그림하고 뚜롱뿌레요라고 알죠? 예, 똑같이 그리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는 눈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베르메르.
누구? 베르메르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여러분들도 베르메르가 종교화를 그린 그림이 3개 있어요. 3개 있고, 뚜쟁이 이런 것들의 레파토리가 주로 까라바쪼에 나오고 조지오 드라투라에 나오고, 왜냐하면 그때는 돈이 좀 많았고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인도부터 시작해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해서 부르주아가 만들어지던 시절. 그러면 당연하게 뚜쟁이나 이런 사치스러운 거, 매춘 이런 것들이 많이 흥행했던 시절. 자, 그런 것들을 바니타스 내지 교훈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 이렇게 이제 그려요.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볼게요. 얘가 지금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나중에 가서 깨끗하게 집에서 봐봐요. 요거 사이에 뭔가 접지력이 되게 불안해요, 얘가. 이 밑에 네모로 돼가 뭔가 이게 탁자가 깨끗하게 얘를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 안 들어요. 두 번째. 이 그림에서 거의 대부분이 카페트예요, 그쵸? 카페트인데, 카페트의 주름이 이게 뭔가 안정적으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얘들하고의 느낌하고 얘들하고의 느낌이 이게 되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럼 그림을 되게 못 그린 사람들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를 갖다가 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요 사람 턱하고 요 사람 턱을 보면 똑같아요. 물론 뭐 다른 사람일 수 있죠. 얕은.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이 볼륨감에서 공간에 차지하는 이 베르메르라고 생각하는 이 자하고 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 뭔가 편편하게 그냥 우리 보통 이게 배너라 그러나요? 납작하게 만드는 거 그냥 옆에 또 걸쳐 놓은 것 같아요. 되게 납작한 애가 그냥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좀 어색해요. 얘하고 볼륨감이 없어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있는데 얘는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뒤에는 지금 현재 벽만 딸랑 있고 의사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있는 거죠? 몰라요. 이런 과학적인 논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건 기본 아니에요. 설명이 안 돼. 그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이거하고 이거 사이가 요 사이에 공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또 이게 뭔가 조금 불편하게 들었는데 이게 탁자라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걸쳐 놓을 때가 있잖아. 근데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얘는 요술양탄자도 아니고 이렇게 각이 떡 서가지고 이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따로따로 해가지고 콜라주를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 두 번째. 보세요. 여기 보면 붕 떠 있어요, 여기가. 독특해. 자, 이거 볼까요? 이건 처음에 옛날에 내가 이 그림 볼 때 난 사진인 줄 알았어요. 먼저 보셨어요, 이 그림을? 그래서 사진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전부 다? 좋은 척은 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거는 옛날에 베르메르가 사는 그 집이에요, 여관. 그 장모 거죠. 거기서 3층에 자기가 스튜디오 있고, 이제 뭐 그렇게 여관업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앞문이 아니고 뒷문이에요. 그 앞에 있죠. 일로 뒤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런데 보면 이거 완전히 리얼하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니, 사진이에요, 이건. 보세요. 현지 사진이고, 이거는 그거예요. 사진보다 더 사진스러운 그림이 델프트의 풍경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실제 사진, 그림. 델프트의 풍경, 실제 사진, 그림. 구분이 잘 안 돼. 여하튼. 풍경? 이건 실제 사진, 이거는 풍경.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진? 요거. 실제 사진, 이거는 풍경, 사진, 그림. 자, 요거 볼게요. 요 모양에서 요렇게 가는 이런 포지션에서 이런 컴포지션, 그러니까 구성이, 이건 예술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이 지도를, 그림을 그린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디테일이 강해요, 이거는. 이걸 그렸다는 거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 주름이 있잖아요. 여기 뒤에서 접혔던 흔적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네. 이거는 설명이 그거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거 상당히 뒤쪽에 여기 이만큼 더 이상이 얘가 뒤에 있잖아요. 여자가, 묘저가. 근데 얘 일어나봐야 얘하고 비슷해요. 야, 키 적은 애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출처가 불분명해요. 이 뒤쪽에 내려오는 이런 그림자, 이런 것들은 표현해내기가 생각보다 아주 디테일하게 있지 않으면 잡아내기가 어려운 부분. 이쪽에서 내려오는, 이 뒤쪽 다리에서 내려오는 이 그림자까지 표시한다는 것은 뭔가 광학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어떤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얘기해요. 요거 보세요. 네, 그 당시에 네덜란드 지도예요. 이런 것들. 네, 여기 보세요. 그림자 보세요. 이런 디테일은 거의 우리가 정밀화 그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거는 크레스피라고 그 이탈리아의 거의 레이트 바로크 화가인데, 크레스피, 카넬라토하고 무슨 뭐 티에폴로 이런 사람들, 이탈리아에. 자, 이게 현대가 아니 현재 사진이고, 이건 진짜 실제로 자기가 뚜렁뿌레처럼 그린 거예요. 확실히 사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의 현상하고, 사진은 굉장히 길고 깊어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그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리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면이 되게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화가하고. 자, 이거는 누구 그림이냐면, 누구 같아요? 뭐 요즘 아니면 뭐 1800년대 뭐 고흐나 아니면 그 언저리,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는 목탄 하나로 아주 깔끔하게 강과 이쪽에 있는 이 부두 이런 것들 아주 그냥 세밀하게 이렇게 그린, 이건 뭐 거의, 그렇죠? 자, 요거는 사진이에요. 앵그르를 게라볼트 테너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었죠. 자, 이게 그거예요. 자화상이에요. 다시 볼까요? 앵글은 섰다는 거죠. 자기가 이걸 섰다라는 걸 되게 숨겼어요. 근데 뽀록 났어요, 이거는. 안 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앵글은 젊었을 때, 24살 때. 이거 유명하죠, 베르탱. 언론원자. 오케이? 이런 스타일이죠. 이건 누구죠? 크노프. 크노프도 사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죽어도 지는 안 했대요. 근데 했어요. 크노프. 샤반느도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클림트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 트룹이라고 알죠? 네덜란드에. 요거는 브루벨, 러시아, 크노프. 요거는 쿠빈, 알프레드 쿠빈. 요거는 스투크. 요게 이제 사진으로 미술 작품에 대한 구도나 이런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표현해내려고 이 사람이 되게 노력한 거예요. 나다르라고 이제 그 유명한 사진가, 보통 우리 나다르하고, 벨라팡송인가?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멋있죠? 사진이에요. 거의 그림 같다, 그쵸? 요거를, 사진을 이런 식으로 드가가 그렸어요. 드가도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드가가 지 스스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누구를? 말라르메하고 르누아르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찍혔을 때 여기에 있는 이쪽에 앉은 사람 두 사람이겠죠? 그때 드가가 찍은 사진. 르누아르가 참, 그쵸? 되게 잘생겼죠. 사진. 이런 것들로 사진이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노출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작품화하게 비슷하게 회화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는, 흉내라기보다는 자기 작품을 만든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진이에요. 그림 아니에요. 이것도 사진이고요. 이것도 사진이에요. 그 순간의 찰나를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거는 잘 아시는 거. 자, 요거는 뭐냐면 피카소가 요때 게르카 여기에서 자기가 요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서 봤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호크니가 니 안 봤단 말이에요. 사진으로 봤다는 거를 이 호크니 그림이에요. 요렇게 딱 그렸어요. 이렇게. 요렇게 봐놔놓고 네가 뭔 소리냐 이 말이에요. 피카소는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호크니스럽죠? 근데 피카소 재단에서 아무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면 그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누구냐면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그 장레옹처럼 슈바넬 그 누구예요? 부그르. 그때가 좀 더 아카데미즘. 그때 이제 이 사람 전부 다 1815년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 프랑스의 에콜드 보자르에 있는 교수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런 그림 그렸는데 그때 이제 앵글은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아카데미즘이 이런 광학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고는 저렇게 디테일하게 초정밀화의 하이퍼 리얼리틱한 그런 그림들이 안 나온다. 자, 요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그건 들라크루아. 요거는 사진. 빅토르산이에요. 자, 빅토르산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이쪽에 어차피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아랄 그쪽으로 가는 이제 이 밑에 쪽이겠죠. 자, 저 모양에서 보자고요. 이게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늘 똑같이 이야기 드리지만 그 인상파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에서 나름대로는 자연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방식의 그림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호크니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제서야 보면 인상파도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었죠. 왜냐하면 표현하는 방식 중에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그냥 시시각각으로 가는 어떤 그런 흘러가는 거지만 요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요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소비자한테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인상파가 지금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는 그림의 어떤 그런 걸 논하기 전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기보다 일단은 대중들은 그건 좋아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성공했다라는 거잖아요. 호크니 얘기해요.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너것들이 추구하는 본질을 추구하는, 이 사람은 아직까지 관념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거의 끝나자, 본질은 뭔 본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본질이 어디 있어, 진실이고, 이거는. 그게 없어진 지 애시당초 언제부터? 비트겐슈타인.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쟁이 생기고 막 민족주의 들어오고 국가가 막 만들어지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인데. 근데 옛날에는 같이 살았죠. 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오스트리아 사람 독일어를 쓰고, 헝가리는 헝가리어를 쓰고, 체코는 체코의 슬라바키아 언어를 쓰고, 폴란드 언어가 쓰고, 이쪽에 있는 유고슬라비아는 슬라바키아 언어를 쓰고, 크로아티아는 크로아티아어를 쓰고, 체코는 체코어가 따로 있어요. 한 나라에 거의 7개, 8개가 있으니 처음에는 말이 안 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처음에는 아름아름 그때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애들은 공부를 시켰으니까 좀 더 헝가리어하고 독일어 두 개만 딱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받지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 집에 가면은 자기 언어를 쓴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럼 그때에 나오는 언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각기 자기 집에서 쓰는 언어가 있다고. 뭐 사투리 이런 게 아니라 늘 관심 가는 부분을, 그리고 또한 애가 태어났어. 이제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애가 왔어. 그럼 애가 한 3살, 4살 되면 뭐 하다가 애한테 요즘은 그걸 가르치더라고. 이렇게 뭐 컵,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그렇게 안 컸잖아. 그치? 우리로 생각하자고. 그럼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데 애가 갑자기 있다가 엄마? 그럼 오우 뭐 이런단 말이야. 그죠? 아빠? 그거는 우리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따라한 거죠. 그러면 내보고 엄마라고 하면 아니야 아빠라고 가르치지. 근데 엄마는 엄마 아빠라고 하지. 엄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정의를 얘한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냥 엄마 아빠. 그죠? 그리고 애들한테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야 니 국어 아니면은 뭐 수학 중학교 들어가서 그럼 수학 1이라는 게, 그럼 너 수학 1 책을 가져와야, 그러면 수학 1이라고 이야기하면 1이지 수학 1은 이렇단다 할 때마다 수학 1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이 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언어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자기의 가족에서 쓰는 언어는 달라요. 더더군다나 그런데 나라에서는 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추석에 딱 되면 추석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민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민족 심리학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해지니 이 현실 세계가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 관념이고 이런 거는 너무 머리 아파. 이제 그냥 흐트러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덜레져요. 오케이? 네. 옛날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이걸 생각하는 게 관념을. 이렇게. 산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생각하면 누가 맞았다? 오히려 인상파가 맞았지. 뭔가 딱딱하게 그냥 탁 굳어 있는데, 그쵸? 네. 모네의 밥 먹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자, 이것도 아까 이제 우교회라고 그랬다. 그죠? 우교회는 이렇게 했고. 이거는 되게 독특한 그림이죠. 원근법 다 무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갱도 그렇고, 아주 되게, 그러니까 고갱과 그때 우리 이거 했죠. 네. 60일간의 동거했다. 그죠? 그때 그게 상당한 어떤 그런 마력을, 이게 보면 이제 구름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랬다. 자, 요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광학이라는 거죠. 그대로 뺏겨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젝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로젝션을 저기에 유리만 있으면 돼. 마분지하고. 그럼 두 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껌껌한 방에서. 단지 렌즈는 좋아야 된다. 끝. 요거 되게 중요해. 요거는 제가 정리하는 방식인데.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언어의 변화가 이런 변혁을 거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제 그 전쟁 이후에는 다다이즘도 나오고 막 별의별 것 다 나오잖아요. 예술이 아니고 뭐 너무 격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변하게 되죠. 특히 어디에서 많은 변화를 겪느냐 하면 독일어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거 아니에요. 전쟁 패배를 했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고 그 다시 또 이제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대화의 습관, 대화의 기술들이 되게 다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언어의 오남용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강한 격한 언어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언어도 쓰고 하니까 무분별해지니까 언어를 이제부터 압축하고 해체를 해버리자라고 해가지고 시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등장해요. 그래서 카프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애벌레 막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이제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라고 막 뜯었는데 뜯어봐야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허술빅빅하니까. 그래서 표현 방식들이 달라졌다. 그래서 회화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전쟁 이후의 회화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뭘로 돌아가냐? 처음에 큐비즘이라 그래서 입체파가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 리턴 투 오다라 그래가지고 옛날 클래시즘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너무나 이제 많은 거에 한번 흔들어주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괜찮아졌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학파가 있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초현실주의.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프로이트가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나왔고, 정물주의, 추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다는 것은 표현 방식들이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 이것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술 사조가 나올 때는 항상 정치, 사회, 경제, 언어까지 다 봐야 이해가 된다. 그 쇤베르크,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 갑자기 있다가 뭐 말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한물 간 거고, 말러도 그 당시에 누구야, 우리 저번에 봤던 사람, 걔 이름은 차이콥스키.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제 말러가 나왔거든? 그때만 하더라도. 바그너도 그렇고 막 되게 낭만스럽게 갔잖아요. 물론, 차이콥스키는 국민악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클래시즘을 많이 옹호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근데 갑자기 쇼스타코비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약간의 모더니티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표현 방식이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왜 각광을 받느냐 하면, 니체라는 사람 자체는 옛날에 있었던 이 관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두철미한 부정해석을 해요. 근데 부정한다 그래가지고 뭔가가, 예를 들어 칸트가 있으면 해겔이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부정하지만 다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중에서 요거는 문제가 있는 것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써먹어 다시 또 다른 걸로 해서. 그러니까 큰 줄거리가 안 변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약간의 어떤 그런 차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쉐링이나 피트 이런 사람이 낭만주의로 가는 건 그 비슷한 부류야. 그러면 결국은 다 뭉치면 관념론이에요. 관념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다 없단 말이에요. 진실 한 개도 없어. 이 얘기예요. 저쪽에 있는 그 이데아, 플라톤 없어. 이런 사람들. 그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반철학이라 그래요. 반철학. 완전히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카프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릴케는 왜 가져왔냐면, 카프카는 그런 사람이지만 릴케는 과거에 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더 확장시키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두 개를 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독일어가 그렇게 위기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할 정도로까지 우리가 썩어 문드러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야기하는 언어 철학이라는 건 조금 좀 과한 측면이 없잖아 있었다,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그건 그것까지만 알아놓으면 나중에 책 읽을 때 되게 편할 거고, 전쟁 이후에 언어가 이렇게 변화해서 사회가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자체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와 있는 것을 알면 그 당시에 예술, 특히 회화, 그리고 음악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 그 전에 회화가 이래 왔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라는 걸 잡아라. 논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논리라는 것 자체가 논리 정연하다라는 거하고 비논리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극과 극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논리적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라는 건 여러분이나 내나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논리가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근데 그 논리라는 것은 인간한테 있는 공통적인 공통 분모를 논리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 논리가 좀 튼튼한 사람 아닌 사람은 뇌피셜, 자기가 개성을 잡아가지고 자기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 책을 읽고 할 거 아니에요. 살을 찌우는 거. 근데 그게 비논리적인 사람이 있고 논리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때. 그 논리스럽게 해야 되는데 지 혼자 삐딱하게 지 혼자 그래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논리적인 거는 이 사람은 논리적이라고 이야기 안 해. 이 뇌피셜, 개성이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에 따라서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똑바로 배우고 똑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뇌피셜이라 하더라도 이 개성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혼자 멋대로 읽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분히 하나를 읽더라도 깊숙하게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읽고, 그 생활을 계속 그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시 이제는 구조적으로 옛날 플라톤처럼 그런 식으로 도덕이나 윤리나 진선미를 다시 추구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이제는 지금까지 들레즈처럼 살았으면 이제는 비트겐슈타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네.
질문. 이건 어려울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